심리학을 배워봅시다. 이강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몸이 이끄는 마음, 생물학적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리학의 접근법 큰 세 가지 뼈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세 가지의 접근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물, 두 번째가 심리, 세 번째가 사회적 접근이다. 그런 얘기했죠. 이번 시간에는 주로 생리적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사실 누가 먼저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근대 심리학은 대체로 몸이 먼저다 라고 밝혀진 게 대체로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증거들이 뭐가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프로포즈를 하는데 어떤 장소에서 프로포즈를 하느냐가 성패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요, 흔들다리를 건너온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면 효과가 높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결과는요, 캐나다 더튼 교수팀이 1974년 이 캐필라노 강 상류의 흔들다리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다리에서 흔들흔들 거리는 다리에서 건너온 남성에게 아리따운 여자 실험자가 전화번호를 주면서 나한테 연락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마음에 들면 연락을 해라 라고 제안을 한 경우 대략 50%의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 튼튼한 다리, 안 흔들거리는 안정된 다리를 건넌 사람한테 똑같은 실험자가 제안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대략 12.5%, 거의 3배가 넘죠. 거의 4배 가까이 되죠. 4배 가까이.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4배 이상 프로포즈, 뭔가 나랑 사귀어 봅시다, 우리 만나봅시다, 전화가 오더라는 거죠. 그 효과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다리의 효과라는 겁니다. 다리에서 어떻게 해요? 흔들거리면서 마음도 같이 조마조마하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겠죠. 근데 이렇게 쿵쾅쿵쾅 거리는 상황에서 아리따운 여자가 나한테 마음에 있으면 전화를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저 여자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반면 그러지 않고 안정된 다리를 건넌 사람한테는 쿵쾅거리는 정도가 흔들다리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정말 이상형이었거나 아니면 정말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부만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들을 수치로 이렇게 재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심리학 논문을 싣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보통 신문이나 이런 잡지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마음,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혹은 프로포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실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듯한데 몸이 쿵쾅거리는 심장이 이것을 결정했더라 하는 실험입니다. 자, 이것만 그럴까요? 이것보다 좀 더 은밀한 변화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느낄 수 없을 만큼의 냄새도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약한 레몬 냄새가 날 듯 말 듯한, 그래서 뭐 딱히 지금 레몬 냄새가 나왔나 알 듯 말 듯한 이런 냄새만 맡아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인가를 막 하고 싶어진대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청소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청소가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레몬 냄새를 맡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청소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소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왜 청소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좀 깔끔하잖아, 내 성격이 좀 깔끔해서 그래요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절대 코에서 우리는 레몬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청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듯 주변에서 나는 소리나 향기나 냄새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들을 은근히 밀어낸다 해서 이런 것들을 넛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몸을 살짝 자극하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따라온다는 대표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요, 몸을 바꾸면 마음도 바꾼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사귀다가 실연을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진다, 찢어지는 고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단지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연구들을 해봤더니 우리가 사회적 고통, 누군가 친한 사람과 이렇게 헤어지거나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별을 한다거나 할 때에 느끼는 뇌의 부위하고 실제 상처를 받았을 때 느끼는 뇌의 부위가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드와릴 연구팀에서는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몸이 아파서를 치료를 하는 진통제가 누군가하고 사귀다 헤어져서 마음이 아픈 사람도 그렇게 정말 실연의 고통을 겪는 사람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쪽에 보면 그래프가 나오죠. 효과가 진짜로 있었다는 거죠. 그 약의 효과들은 결국 뇌에 고통을 담당하는 중추들을 약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좀 덜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대체로 타이레놀을 줬더니 그냥 플라세보, 그냥 효과가 없는 그냥 밀가루 약을 먹었던 사람들은 별 차도가 없거나 오히려 좀 더 증가됐는데 타이레놀을 먹었던 사람들은 떨어지더라는 거죠. 자, 이게 대표적인 심리학 실험이 이런 방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사랑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헤어져서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한테는 술을 사주지 말고 바깥에서 놀자, 이러지 말고 타이레놀을 사줘라 하는 이런 시사점들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사람의 마음을 접근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어떨까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생리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심리학을 생물심리학, 생리심리학 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들은 심리학과를 가시면 아마 전공 필수로 다 배우셔야 되는 이런 분야가 됩니다. 결국 생물심리학에서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마음을 바꾸려면 몸을 먼저 바꾸면 된다. 몸을 살펴보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생물 그리고 우리 몸과 관련돼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들어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여러 지금 학습자님들도 한번 가르쳐 보시죠. 마음이 도대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머리를 가리키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슴을 가리키기도 하시죠. 근데 간혹가다 어떤 경우는 내가 지금 새끼발가락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 아프면 온갖 신경이, 온갖 마음이 다 새끼발가락에 있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몸은 이 화면 앞에 있는데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가지고 마음은 저기 어디, 저 먼 곳에 가 계신 분들 계시죠.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와 관련돼서 다양한 은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가리켰을 겁니다. 바로 두뇌, 머릿속에는 뭐가 많으냐면 신경이 많다는 거죠. 신경의 작동 원리를 알면 그러면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렇다, 그럴 수 있다가 생물심리학이 내놓은 답입니다. 대표적으로 알아보시죠. 신경의 단위는 뉴런이다. 심리학을 배우시지 않더라도 우리 생물 시간에 다 한 번씩 배우셨죠. 근데 이 뉴런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딜까? 바로 뇌라는 거죠. 뇌에서 이런 신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결정하거나 혹은 결정하진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적어도 생물심리학에서는 이거에 대한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두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이런 신경들은 어떻게 작동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기량작용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기량작용은 몸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기량작용 좀 말이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혈당이 쭉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에너지원인데 안 되죠. 못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글루카곤이 나와서 혈당을 높입니다. 근데 무작정 높아지면 안 되니까 다시 인슐린이 나오고 다시 또 글루카곤이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들쭉날쭉하지만 어느 정도 평균을 일관성들을 지켜가면서 우리 몸이 그렇게 운영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작동하면 그 반대도 같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거죠. 자,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례들은 너무너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단짠단짠의 밸런스라고 하겠습니다. 백종원 씨가 나와서 많이 유행시켰나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단짠단짠, 우리가 뭔가 메뉴를 구성할 때 단 것과 짠 것과 단 것과 짠 것,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섞어놨을 때 우리는 맛있게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 구성법이 되죠. 근데 왜 단짠단짠일까요? 단단단단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질려버리죠. 그렇죠. 우리 몸에서 적절하게 단 건 다 됐어. 그러면서 이거에 식욕들을 좀 떨구죠. 그러면서 이제 짠 게 땡깁니다. 짠 게 먹다 보면 이것도 이제 물리니까 다시 단 게 땡기죠. 야, 그러면서 이제 단 거는 짠 걸 부르고 짠 거는 단 걸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단짠 단짠 이렇게 강강술래가 되면서 우리 배둘레도 이제 굵어지죠. 예, 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참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단 것만 혹은 짠 것만 혹은 기름진 것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이런 것들이 보완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유지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행복만 느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혹은 우리는 내내 슬프고 우울할 것만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평상심을 유지하죠. 이게 다 몸의 원리이고요. 몸의 원리가 마음의 원리로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런 핵심적인 연결고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기량작용들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기량작용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 4가지는 대체로 코르티졸,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코르티졸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나왔을 때 뭔가 긴장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몸들을 각성시켜 주죠. 근데 이게 보통 스트레스 때 나온다 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코르티졸의 영향입니다. 코르티졸이 안 나오면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나 일어나서 뭘 해야겠다는 어떤 압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불 속에서 나오기 힘들죠. 이불 밖은 위험해. 사실은 이게 코르티졸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엔 도파민입니다. 보통 도파민은 운동이나 쾌감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우리 운동을 하면 개운함들을 느끼죠. 그리고 뭔가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은 좀 상쾌합니다. 이런 것들처럼 뭔가를 해서 성취를 하거나 뭔가를 얻었을 때 또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즉 예전에 우리 사람들은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얻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결시켜서 뭔가 이게 경쟁이나 혹은 어려운 것을 얻었을 때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도파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노르에피네프린인데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주로 이제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딱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뭘 하냐면은 기억과 관련된 역할들을 주로 담당합니다. 이때는 호랑이를 만났지. 여기서 넘어져서 큰일 날 뻔했지. 이걸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런 노르에피네프린이고요. 세로토닌은 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숲속, 위험이 별로 없는 숲속을 갈 때 이렇게 편안함들을 느끼는 거. 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생리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얘네들은 하나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짝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쁨이 나오면은 틀림없이 그 기쁨을 상쇄하는 뭔가가 나오고요. 슬픔이나 고통을 느낄 때에는 얘네들을 상쇄하기 위한 무언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단짠단짠처럼 우리는 쾌감과 어떤 고통이라는 것들은 서로 손을 잡고 다닌다는 거죠. 그냥 한쪽만 쭉 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엔돌핀과 관련된 오해입니다. 흔히 엔돌핀 언제 나온다고 그래요? 웃을 때, 즐거울 때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요, 엔돌핀은 몸속에서 생성되는 진통제입니다.
언제 이게 많이 나오냐면은 마라톤 같은 극심한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 그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엔돌핀이 쫙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우리 몸의 고통들을 상쇄시켜 주는데 이게 이제 딱 꼬린 지점들 딱 끝났을 땐 더 이상 우리 몸에서는 고통이 작용하지 않죠. 그때 이제 엔돌핀, 쾌감이 쫙 나오면서 우리는 뭔가 성취감이나 이겼다, 내가 해냈다 하는 이런 강렬한 기억과 더불어 우리는 흔히 중독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굳이 뭐 이런 중독들을 나쁘게 생각할 건 없고요. 흔히 운동 중독, 그렇죠. 마라톤 중독, 마라톤을 한 번 뛰어본 사람이 마라톤을 안 뛰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뛰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엔돌핀의 대표적인 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꼭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은 마라톤 결승 지점에 한번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되게 힘들어서 숨은 헉헉거리는데 얼굴이 환해요. 되게 기쁨에 차 있다는 거죠. 그 42.19km를 뛰어서 죽을 것 같은, 그렇지만 되게 기쁜 이런 것들이 다음에 또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게 만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등산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무언가, 암벽 등반 막 이렇게 보통 안 해본 사람은 저런 걸 왜 할까 싶지만 이런 엔돌핀의 맛을 본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런 고통 뒤에 오는 쾌감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그런 취미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기량작용, 신체의 원리 그리고 마음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그러면 좋은 것만 계속 나오면은 좋지 않느냐, 행복한 것만 계속 이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어떤 게 쭉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걸 무시해 버립니다. 어느 순간.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는 정면 이 화면을 보시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신체 부위를 꼭 우리 눈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코예요. 코. 우리는 정면을 응시할 때 코가 늘 나옵니다. 코가 작지 않죠. 예? 제가 갑자기 이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 코가 갑자기 걸리적거리지 않나요? 예. 근데 왜 코를 우리는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늘 우리는 그 시각 내에 늘 코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얘네를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즉, 늘 일관적일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지워지게 된다는 거. 이거의 시사점은 뭘까요? 사랑에도 밀당이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 늘 잘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냥 일상이 돼버려가지고 잘해준다는 생각들이 안 든다는 거죠. 혹은 그렇게 해서 늘 잘해주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있죠. 예, 대표적으로 집에 어머니 같은 분이죠. 어머니가 늘 뭐 이렇게 먹을 거나 여러 가지 챙겨주시니까 우리 일상을 하는데 그때는 늘 그렇게 한결같이 해주시니까 모르다가 어머니가 어디 가시거나 편찮으시거나 그러면 어머니의 소중함을 그때 깨닫죠. 아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있나 없나 하는 친구가 아마도 우리의 얼굴에 코처럼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돌아볼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물심리학, 생리심리학에서 시사하는 바가 뭘까? 몸을 바꾸면 마음도 바뀐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실험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붙은 embodied 된 우리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데 어떤 사람과 뭔가 친밀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앉은 의자가 영향을 줄까요? 못 줄까요? 예, 이미 우리 생물심리학을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답을 너무 잘 하실 거예요. 준다는 겁니다.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을수록 훨씬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얘기들을 훨씬 더 수용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반면에 옆에 있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몸이 경직되고 뭔가 있으면 마음도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 수용하기를 꺼려 한다는 거죠. 혹은 되게 조심스러워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누군가를 설득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푹신푹신한 의자에 또 그리고 온화한 따뜻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무언가를 얘기하면 훨씬 더 이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일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학을 배우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응용하고 훨씬 더 대인관계, 친밀한 관계 그리고 우리의 의사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디 그것뿐일까요? 에미 커디의 또 재밌는 실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죠. 자세에 따라서 사람의 자신감이 바뀔 수 있다는 연구를 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이 여자분이신데요. 72년 GT 심리학자입니다. 미국도 GT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뭔가 이기거나 우리가 산에 오르거나 뭐 결승해서 하면은 우리는 팔을 쭉 뻗습니다. 팔을 쭉 뻗, 야 이겼다 이러죠. 반면에 뭔가 의기소침한 사람들은 뭔가 지거나 뭔가 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몸을 접습니다. 바로 그 자세가 마음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우승자의 자세를 취하면 뭔가 마음에서 자신감이 샘솟지 않을까 하는 연구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나온 것처럼 똑같은 자세들, 저 위에 있는 자세는 승리자의 자세, 파워 포즈라고 그러고요. 밑에 있는 자세는 흔히 얘기하는 대로 쪼는 자세예요. 이렇게 2분 이상 쓴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당신이 졌어 했을 때 누가 더 스트레스를 받냐 봤더니 아랫사람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다는 거죠. 왜 위에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긴다는 거죠. 이 에미 커디의 연구에 보면 이렇게 자신감을 북돋는 포즈들, 대표적인 포즈들을 찾아봤는데요. 여기 나온 대로 이 5가지 포즈입니다. 원더우먼 포즈, 책상에다 발을 올리는 포즈, 그리고 거기다 한 발까지 딱 하는 거, 그리고 옆에 의자에다 팔을 걷는 거, 혹은 이렇게 딱 사자처럼 이렇게 포효하는 자세. 이렇게 하면 자신감들이 뿜뿜 상승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저런 포즈들은 누가 취하나요? 직장에서 상사들이 취하는 포즈들이죠. 거꾸로 나는 상사는 아니지만 상사처럼 뭔가 역량을 발휘하고 싶단다면 상사의 포즈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혹시라도 어디 면접에 가는데 너무 떨리다 그러면은 원더우먼 포즈나 마라톤의 우승자 포즈를 잠깐만 2분 정도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자신감이 뿜뿜하면서 떨리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생각됩니다. 이게 바로 생물심리학이 여러분들께 전해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